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며 키우다 어느새 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시부모님. 사랑이 한순간에 욕망 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런 사연입니다. 5억 내놔라. 니들 월급 통장 우리한테 안 맡기면 내 아들 키워준 거 앞으로 5억 현금으로 당장 내놓으라고, 이 요망한 거사.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업을 해서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취업 자체가 힘든 만큼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저는 따뜻하고 선량하신 부모님 덕분에 사람의 선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배우며 자랐는데요. 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한 번에 휘몰아칠 때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며 정말 많이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했어요. 저 역시 슬기롭게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고 난 지금에서야 마음에 품어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과일 가게를 하셨습니다. 수완이 좋으셨던 아버지 능력과 한 번 오신 손님도 단골 손님으로 만드는 엄마의 친절함으로 인하여 동네에서도 이름만 대면 유명한 과일 가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는 내내 과일 가게 딸로 불리기도 했죠. 사이가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온 터라 저는 제가 자리만 잡으면 빨리 결혼을 해서 부모님과 같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회사 생활을 하던 차에 직장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워낙 순수하고 선한 성격에 수줍음도 있던 남편은 사실 첫눈에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순수한 남편의 모습에서 수더분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인지 저희는 10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네가 이 아파트 샀다고? 그렇게 능력이 된다니? 우리 아들 장가 기가 막히게 갔네. 고마워.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니? 세상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아라. 내 친구네는 아들 하나 장가를 보내는데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야 했다더만. 그러고도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던데 이게 바로 장가를 잘 보낸 거 아니겠니? 남편은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를 만났던 당시에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준비 자금이라고 할 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죠.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하느라 지금 당장 모아둔 재산이 없다 해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능력이 넘치는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시부모님까지 계시니까 오히려 든든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 둘 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뜻을 받아준 양가 부모님은 모든 예물과 예단을 생략하기로 했죠. 그 부분 또한 흔쾌히 허락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에서 일하는 제가 아파트 매매를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제 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함께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통해 신혼집을 마련했는데요. 둘 다 앞으로 나갈 길이 창창한 만큼 대출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아파트를 산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셔서 더욱 행복하기도 했고요. 남편과의 연애가 길지 않았기에 연애 시절 시부모님을 뵐 기회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나뵐 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곤 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을 뵐 때마다 제게 과일을 주시며 어른을 뵐 때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니라는 친정엄마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늘 제게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머리가 좋아서 놀기보다는 책을 좋아했다는 남편은 학창 시절에 취미를 공부라고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영특하다는 이야기 선생님께 매번 듣고 매년 상을 받아오는 것을 보며 시부모님은 대리만족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돈도 없는 집구석에서 공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하셨었어. 그러면서 기술이나 배우라고 해서 공부를 못했다. 근데 이 녀석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 내가 이 녀석 공부하는 뒷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더라고.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야. 김씨 가문의 아주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라고. 앞으로 뒷바라지 잘해야 한다. 시아버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것에 한이 맺히셨는데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걸로 자신의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기뻤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반대로 인하여 아들을 공부시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시할머님 역시 자신의 아들을 닮아 똑똑한 손주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웠다고 해요. 동네를 다니면서 손주 자랑을 사설까지 하신다는 시할머님이셨으니까요. 이렇게 시댁 어른들은 남편이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좋아했던 만큼 대학원 진학까지 시부모님께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고 덕분에 지금의 좋은 회사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늘 제게 하시곤 했죠. 그렇게 화목한 시댁의 모습을 보고 저는 친정만큼이나 애정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는 물론이고 남편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싸늘해진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결혼식 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리 너희한테 알아서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은 내가 보다 처음 본다 아가. 너 좀 씀씀이가 해프니? 1시간 드레스 입고 쭉 갔다 쭉 나온 결혼식이 이렇게 화려해야 했니? 누가 보면 너 재벌집 딸인 줄 알겠다. 나 때는 그냥 물 한 사발 떠놓고도 결혼했다고 했다. 나나 네 아버지나 씀씀이가 해픈 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 저와 남편의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결혼식. 누구보다 축복받고 축하받고 싶었던 추억인데 시댁 부모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결혼했던 친구들과의 결혼식과 비교해봤을 때 저희의 결혼식이 그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돈이 들지도 않았던 평범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부터 결혼식 준비까지 모두 전적으로 믿고 맡기시겠노라 하셨던 시어머님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사돈이 보기에 좀 화려한가요? 요즘 아이들이 결혼식을 무슨 축제처럼 재밌게 하더라고요. 워낙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고 하니까 아마 살면서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좀 더 얘들이 신경을 썼나 봅니다. 이제부턴 자기들끼리 알아서 검소하게 아끼고 살지 않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애써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친정엄마의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에 저는 더욱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결혼식은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 날 제게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의 복선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신혼집에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식 때 처음 뵈었던 고모님과 함께 방문하겠다고 하셨죠. 연애 때부터 가족들 중 남편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 고모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신혼집을 시부모님과 고모님께 보여드리는데 참 긴장이 되더군요. 30평대 아파트에 새 가전과 가구가 있으니 집이 화사해 보인다고 고모님께서는 능력 있는 며느리 얻었다고 저를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 반하여 시어머님께서는 가구가 둘이 사는데 왜 이렇게 크냐. 니들이 음식을 해먹으면 얼마나 해먹는다고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도 있냐고 하시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 욕심이 그득그득 붙은 눈빛인가 싶었는데 정말 그런 거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욕심을 비워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보기보다 게으른가 보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식기세척기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 식기세척기는 기본이라면서 시어머님께 언니가 사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고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죠. 저 또한 요즘에는 식기세척기 다 사용해요 어머님 이라고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안방이며 서재며 어머님께서는 이것은 얼마짜리니? 라고 일일이 가격을 물어보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신혼집을 모두 둘러본 이후에 너는 돈이 제법 있나 보구나 하시는데 영 불편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집소개가 끝나고 고모님과 시어머님, 시아버님의 저녁 식사 자리는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시아버님께서는 저와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죠. 그래,
너희도 결혼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지금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아가, 너는 월급이 얼마나 되냐? 그래도 7, 8년 일을 했을 테니까 연봉이 꽤 되지 않냐? 너희 은행이 꽤 연봉이 높던데 사람은 돈을 쥐고 있으면 경망스러워지고 나태해진다. 그리고 아주 사치스러워지지. 가만 보니 너도 좀 씀씀이가 큰 듯 싶어 걱정이야. 갑작스러운 시아버님의 월급과 돈 관리 말씀에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단순히 궁금하여 질문을 하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각자 관리를 하고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시아버님께 생활비 통장에 입금하고 공동비용만 같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소리를 쳤습니다. 니들은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래서 어린 것들은 세상 알길 우습게 알고 부모 알기를 개무실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모든 것을 함께 해야지. 어떻게 각자 관리를 하냐? 아가, 너는 은행에서 일한다면서 어떻게 돈을 그렇게 다뤄? 안 되겠다. 이제 아가 너도 우리 집 사람이니까 네 월급도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 월급 통장을 가져와라. 제 월급 통장을요? 아버님, 저는 오빠 월급 통장도 오빠가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버님, 어머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아직 미숙하고 못 믿어온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결혼했고 성인이니까 한번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 월급 통장도 오빠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경제관념을 채우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급하게 뛰어와 저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하늘 같은 시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말대답을 한다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가정교육이 영 안 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다시 보게 됐다고 흥분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무 소리 말고 제 월급 통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월급은 원래 어른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 직접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애초에 결혼 전에 이런 이야기를 단단히 못을 박아 놓았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되든다고요. 월급 통장을 시아버지가 가져오라고 하면 대신 관리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못할 망정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냐고 어리석은 것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고 언성을 높이며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 돈 어떻게 해먹을까봐 그러냐? 아이고 그 똥차 값도 안 될 돈 쳐다도 안 볼 테니까 걱정일랑 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정말 난감하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우리 월급 통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싶다고 했다는 말이 그렇게 건방지고 인신공격을 당할 이야기였나 싶어서 내심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완강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남편도 처음 보는 어머님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언니, 똑똑한 며느리로 잘 얻었네. 잘 봤어. 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오빠랑 언니가 월급을 관리해. 누가 들으면 얘 바본 줄 알아. 대기업식이나 다니는 애가 자기 월급도 관리 못한다고. 이제 장가도 갔으니까 월급 통장은 본인한테 줘. 그래야 자기들도 지들 벌이랑 씀씀이를 알고 맞춰서 살지. 부모님께서 제 편에 서줬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얘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그만 놓아주라면서 월급 통장도 이제 알아서 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부모님께 이제는 자신이 직접 관리를 해보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마냥 착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해야 할 말은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더욱 의지가 되고 믿음직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한 것에 놀란 눈치였던 시부모님은 월급 통장을 남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월급 통장에 대하여서는 까맣게 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달랐습니다. 그 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돈에 대한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은 매월 말일이 되면 무척 바쁜데요. 그날은 월말이라 정말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도 전화를 할 여유조차 없이 업무에 치였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마감이 거의 끝날 때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전화를 다시 하지도 않는 대단한 며느님.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제야 낮에 찍힌 부재중 전화가 떠올라서 부랴부랴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우리 며느님. 거기 은행은 우리 며느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나 보네.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좀 와. 너랑 상의할 일이 있어. 갑작스러운 부름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면서 퇴근 전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남편은 가지 말라고 저를 말리더군요. 자기랑 같이 가자고요. 왠지 불안하다면서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신랑은 저보다 먼저 감이 왔었나 봅니다. 그런 신랑에게 걱정 말라고 별일이야 있겠냐고 자신있게 이야기한 뒤 도착한 시댁에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네 시어머님은 살아생전 좋은 가구, 비싼 가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너희 집에 가니 아주 번쩍번쩍하더구나. 그렇게 좋은 가구, 좋은 가전을 사면서 시어머니 생각은 하나도 안 나더냐. 결혼했다고 부모님의 은혜는 똥인 게냐. 우리를 벌써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 네가 이러려고 우리 아들 월급 통장을 가져간 게냐. 아버님, 저희 가구랑 가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제가 제 능력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로 꼼꼼하게 찾아보고 부담 안 되게 샀어요. 하나하나 다 가격 비교해보고 저렴하게 샀어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오빠가 아직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님께서는 돈 번다고 유세 떨 생각이냐고, 어디에서 감히 남편 돈 없다고 흉보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저희 집을 둘러보니 시어머니의 삶 자체가 비참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애는 식기세척기에 냉장고에 좋은 가구 사놓고 자랑질이 나는데 시어머님은 낡고 해진 집에서 이렇게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요. 삶이 처량하고 서글프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가 이렇게나 한이 맺혔다면서 네가 네 알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를 부린다고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아놓은 돈과 대출로 살림을 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공부를 늦게까지 하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다는 건 역시 이해를 했다고 덧붙였죠. 그러나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시댁의 가구와 가전을 전부 새로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받지 못했던 예단을 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을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대기업에 입사시켰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한테 다 뺏겼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결국엔 빚진 장사했다고요. 남 좋은 일 시키려고 뼈 빠지게 일해서 키워준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당장 가구와 가전을 교체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게 야무지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쥐밖에 모르는 천하의 네 가지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이 너무 흥분하신 상태라 오늘은 그만 가봐야겠다고요. 이후 이어진 시부모님의 돈 요구는 더욱 집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파는 슬리퍼를 보곤 제가 생각났다면서 제 발 사이즈도 아닌 신발을 걸어놓고 가신 뒤 돈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마트에서 만두를 시식했더니 맛이 좋았다면서 만두를 사서 걸어놓고 가시곤 많은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에 들렀다 저해준다고 샀다가 깜빡했다면서 쉬어버린 인절미를 보내시곤 돈을 보내달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수시로 남편과 저에게 소액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부담이 되기도 했고 지속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 집에는 저희가 먹지 않은 음식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넘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필요할 것 같은 물건과 음식들 사다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하지만 고생스럽고 힘드시니 그만하시라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사다 준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냐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그만 보내라고 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저희 집에
아무것도 사다 놓지 않고 발길도 안 주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끊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친정엄마를 모시고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문 앞에 처음 보는 검은 봉지가 걸려 있는 겁니다. 어김없이 시어머님이 또 무언가를 사놓고 가셨나 보다 했습니다. 만나 뵙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검은 봉지 안을 봤습니다. 봉지 안을 본 친정엄마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자 깜짝 놀라시며 과일 쓰레기를 누가 여기다 버려뒀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님께서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보낸 과일이 하도 맛이 없어서 너희에게 주고 간다고요. 알고 보니 검은 봉지에 썩어 물러진 과일의 정체는 바로 저희 부모님께서 보내신 과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엄마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친정에서 보낸 과일을 썩힌 상태로 저희 집 문 앞에 걸어두고 갔다는 사실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우리가 그진 줄 안다니?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과일을 보내니? 내가 한쪽 베어먹다 뱉어버렸다. 그냥 놔두니 썩어버리고 처지 곤란이라 너한테 보냈다. 내가 너희 집까지 가고 오고 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다녀야겠다. 통장으로 100만 원 보내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돈 아니면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전해라 너희 부모님께. 사돈 접니다. 오늘 얘들 저녁 좀 해먹이려고 둘렀다 본의 아니게 사돈이 걸어놓고 간 과일 쓰레기를 제가 다 봤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네요. 과일이 입맛에 맞지 않았으면 그냥 버리시지. 이렇게 썩도록 내버려 두시다 애들 집 앞에 걸어두고 가시다뇨. 그리고는 돈을 보내라뇨. 그러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얘들끼리 잘 살게 해줍시다 사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말에 친정엄마는 전화를 빼앗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보낸 과일이 썩어질 때까지 방치한 뒤에 다시 제게 가져온 시어머님을 떠올리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 대신 시어머님께 말씀을 전한 친정엄마는 제가 진정이 되자 바꿔줬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막말을 퍼부으시더군요. 멍청하니 그렇게 앞뒤 가리지를 못한다고 눈구녕이고 귓구녕이고 다 막힌 바보천치 같은 것이라며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끝에 네가 우리 아들과 결혼했을 땐 우리 집 뒤치다거리하는 걸로 온 거라고 너는 그냥 딱가리야. 딱가리 주제에 지금 우리 아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말이면 뭐든지 순종하던 아들이 어느새 달라졌다면서 제게 이제 다 네 세상 같냐고 웃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계속 옆에 있는 친정엄마에게까지 들리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을 계속해서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그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너무하시네요. 오늘은 흥분도 하셨고 저도 너무 손이 떨리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네요. 그만 끊을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돈을 향한 욕망은 더욱 심해졌고 독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사건을 알게 되자 고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얼마 후 고모님과 저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님께서 전화로 위로를 해주었는데 마음이 조금 나아지더군요. 외동아들을 생각보다 빨리 장가보낸 부작용 같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을 이야기했을 때 5년 후에 결혼을 승낙하셨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 아닌 반항을 한 것이죠. 자신은 결혼을 할 거니까 반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완강한 남편의 태도를 처음 본 시부모님도 당황했던 상태였는데 마침 집을 제가 매매했다고 하니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다고 결혼 전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순하게 아들을 일찍 결혼시킨 것에 대한 헛헛함이라 포장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하신 행동과 막말은 용납되기 힘든 부분이라 덧붙이셨죠.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 주라고요. 다친 마음 천천히 아물 때까지는 굳이 시댁 찾지 말라셨죠. 부모님은 그렇게 저와 통화를 마친 뒤 부모님 과일 가게를 찾아가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님의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모님이 대신 사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할머니의 팔순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는 또 한 번 저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니들이 그러지 않았냐? 다 큰 성인이라고. 그래, 성인도 되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할머니 팔순을 니들이 준비해봐라. 친척들 명단 줄 테니 식비며 답례품, 할머니 선물과 용돈 다 준비해봐. 한 돈 1,0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냐? 왜? 이것도 아깝냐? 시어머니 가구도 가전도 아까워서 못 해주는데 시할머니 거도 아까워. 시할머님 생신의 모든 비용을 저희 부부가 감당하란 말씀을 다른 친지 가족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남편도 없는 상태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빗대어 친지 가족분들께 돈이 워낙 많은 애라 이 정도 돈은 돈도 아닐 거라고 웃으셨습니다. 시할머님께서는 이참에 대기업 들어간 손주 덕 좀 보자면서 이번 생신 때는 손주 호주머니에 찬 돈으로 효도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저희와 상의도 없이 진행을 하신 터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처음 뵙던 친지 가족분들도 계신 만큼 일단은 조용히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며 원 없이 돈 자랑할 수 있어 좋겠다고 귓속말로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생신 때도 이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하시는데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퇴근한 남편에게 모든 상황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상의하자고요. 그런데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직도 포기를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대체 무슨 소린지 알아듣게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제게 머뭇거리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월급 통장을 여전히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남편은 월급 통장을 준 다음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돌아가며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한테 배신당했다고 오열을 하고 죽고 싶다고 죽어버려야겠다고 협박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결혼하면 며느리 월급까지 관리를 해주면서 즐겁게 살 생각이었는데 자신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며 며칠 동안 신랑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이 제 월급 통장은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월급 통장을 아기가 생길 때까지 맡기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제는 안 되겠다며 어떤 말을 해도 월급 통장을 가져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안 될 시부모님과 시할머님의 민낯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할머님 팔순잔치 모든 비용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아버지, 저희는 나름대로 도리는 분명히 할 거예요. 저희가 생각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잔치 비용 부분은 어른들과 다시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할미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할미 생일이 뭐라고 네가 이렇게까지 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냐.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알아서 해. 네 아버지 없었으면 넌 없었어. 시할머님께서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 남편의 가슴을 치면서 효도할 줄 알았던 손주가 불효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망조가 들었는데 그 원흉이 바로 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할머님께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멍청하게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님도 다 알고 계시지 않았냐고 했죠. 더구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요. 그러자 시할머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 네가 할머니랑 부모한테 잘한 것이 뭐가 있냐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볼까 했더니 지 혼자 행복하겠다고 결혼한다고 난리치고 이제는 할미고 부모고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냐고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향하여 천하의 팔푼이 자식을 낳았다고 할머니 생신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아까워하는 거지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덕 할머니 덕 없이 살면 벼락 맞을 것이라고요. 그동안 남편 눈치를 보고 떠받들고 키워줬더니 이렇게 돌려주나면서 남편을 불효막심한 아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께서는 흥분하여 식탁 의자를 남편을 향해 던지려 했고 제가 비명을 지르자 멈추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더니
모든 것이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친정 부모님께서 지난번 맛이 없었다는 과일을 대신하여 다시 보낸 과일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깟 과일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돈을 가져오라며 과일 같은 거 말고 돈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다시 날강도가 돼서 월급 통장을 가져간다고 흥분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 모습에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방으로 가 저희 얼굴에 남편의 월급 통장을 집어던졌습니다. 지금껏 키워준 보람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여자에 미쳐서 배신을 한다고요. 부모를 무시해서 천벌받을 것들이라며 저희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내셨습니다. 내가 너 하나만 보고 너 하나만 키우면서 내 청춘을 다 바쳤다. 너 맘 편히 공부시키려고 나랑 네 엄마는 굶고 살았다고. 숨도 네 눈치를 보고 쉬었다고. 세상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딨냐. 부모 피만 쪽쪽 빨아먹는 이 그물이 같은 거사. 우리 등골 다 파먹고 이제 우리가 덕 좀 보겠다니까. 아까워서 내빼.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아버지, 저 공부시키느라 정말 고생하신 거 저도 알아요.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대체 저도 모르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대출들은 뭐예요, 네? 말씀해보세요. 남편은 오열을 하면서 숨이 넘어가도록 숨조차 제대로 내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월급 통장을 돌려받았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만 하면서 부모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지라 사실 정말 돈 관리에 대해서 주의 깊지 않았던 점을 깊이 후회하더군요.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진실이라 믿었다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의 이름 앞에 수많은 대출금들이 있었고 그 대출금은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너를 키우느라 들어간 돈에 비하면 그 대출은 10%도 안 된다면서 그래서 그 월급 통장으로 잘 갚아나가고 있지 않냐고 역정을 냈다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도 했죠. 그때 너무 지쳤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래도 저와 결혼을 했는데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도 했죠. 조만간 모든 것을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대출금과 관련하여 정리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부모님의 말들을 들어보니 자신은 그냥 부모님 은행 창구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자신은 ATM기냐고 묻자 시아버지께서는 차마 아들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정신머리가 온전하게 박혀있는 인간이라면 너 몰래 대출을 갚아나가던 부모한테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거다. 너 안 힘들게 하려고 이 나이 먹도록 비밀에 붙이고 대출금을 갚아나가지 않았냐? 죄송하지도 않아. 얼마나 팍팍하게 살면서 아들놈 눈치나 보고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지. 그런 썩어빠진 정신머리로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냐? 그 돈을 아버지랑 어머니가 제 생각하면서 비밀에 붙이신 건가요? 저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빌려놓고 제 돈으로 대출금을 내고 있는 것이 저를 위한 일이고 제가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일이느냐고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대출을 받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 갖은 핑계를 대시면서 돈을 하나도 안 주신 거예요? 시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치는 남편. 시어머님은 여자에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당했기에 네가 이렇게 변했냐고 착한 내 아들 어디 갔냐고 우시는데 정말 남편이 안타까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팔푼이 같은 녀석이라며 공부 하나 잘한 것을 가지고 의수대고 건방 떨면서 부모를 깔보고 있었다며 집안의 물건을 남편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러한 환경에 남편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부모님께 말하더군요. 다시는 부모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채 얼마 걷지도 못한 채 길거리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의 돈 나오는 구멍이었던 것 같다고요. 공부도 부모님을 위해 해야 한다고 어릴 적부터 닳도록 들었고 커서는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죄악이라고 세상에서 매장당해야 한다는 소리에 늘 한편으로 무서웠다고요. 그런 남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만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잘 살아가 보자고 약속을 했죠.
하지만 그건 역시 저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오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급하게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지금 과일 가게로 오고 있다고요. 기니 할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일단 알겠다고 조심히 오시라고 하고 끊었는데 목소리가 영 심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데 그 말에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제가 무너지고 말았었죠. 친정 부모님께서 속상해하실 생각을 하니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원해서 만든 저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정 엄마는 아버지와 알아서 할 테니 과일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께서 친정 부모님께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고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아 친정 부모님의 과일 가게로 향했어요. 다행히 제가 먼저 도착을 했고 친정엄마께서 뭐하러 왔냐며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들은 아버지는 고생했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다고 그런 일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다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보자고 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하고요. 내 남편에게도 이런 장인과 장모가 있으니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시아버지의 차가 과일 가게 앞에 세워졌습니다. 차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할머님이 내리셨습니다. 차에서 내린 시부모님과 시할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앉으시기도 전에 손가락질을 하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콧구멍한 과일 가게 한다고 가정교육을 너무 안 시킨 것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 이렇게 되바라지고 세상 천지 지만 잘났다고 하는 며느리 처음 봤습니다. 잘한다, 예쁘다 했더니 지가 진짜 잘난 줄 알고 아주 시부모님을 발가락 때만도 취급을 하나더이다. 네, 사돈 대충 이야긴 전해 들었습니다. 김서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사돈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지 저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사돈, 이렇게 찾아와서 애 앞에서 부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아니죠. 이건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다. 친정엄마는 저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했으면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한 발짝 물러서서 응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감당할 몫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면 되지 않겠냐고요.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이제라도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응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생활을 시작했고 사회생활하면서 모아놓은 것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저 건강하고 무탈하게 산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냐고 시어머니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아들이 아니었다고. 내가 한마디 하면 바로 수긍하던 아들이었다고. 당신 딸내미가 내 아들을 버려버렸다고. 내 아들 돌려내라고. 이따위 과일이나 파는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보고? 시어머니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과일들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자신의 생일날 돈 1,000만 원 쓰는 것이 아까워서 천륜을 끊어냈냐고 천하에 몹쓸 것이라고 했죠. 세상 천지 천륜을 끊는 것이 어딨냐며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 시어머니 팔을 잡냐며 소리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새벽까지 시장에 나가서 떼오는 과일이에요. 이깟 과일 아니고 귀중한 과일이에요. 이 생계가 걸린 공간에서 저희 부모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막말을 하시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할머니는 가판에 있던 과일을 집어던지고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출동하자 그제야 공격적인 행동들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의 사태를 생각하여 과일 가게 모든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아놓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시할머님은 지독한 것한테 걸려들어서 큰일 났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양가 부모님께 남편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면 모든 이야기를 다 해보자고 했어요.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부모님 가게로 와달라고 했고
남편은 얼굴이 상기된 상태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애비 애미도 안 보이느냐고 시건방을 떠는 꼬락서니가 우습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시할머니께 인사를 했고 양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저와 같이 유별나고 싹수가 노랗고 네 가지가 없는 것은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식을 할 때 분수에 맞지 않는 웨딩홀을 구하고 번쩍번쩍한 세간살이들을 보면서 아주 허영심이 그득그득할 줄 알았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했는데 남편의 월급 통장까지 욕심을 부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남편 월급을 자기 돈으로 생각해서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게 만드느냐고요. 세상이 악독해도 저와 같이 악독한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 막말을 이어나가셨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더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싸해서 사실 이 결혼 안 시키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좋다고 하니 이해해주고 잘 가르쳐보자 하는 심정으로 저를 허락했다고 하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 마세요. 이 사람 없었으면 저는 그냥 껍데기였어요. 엄마 아버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만 살았을 거라고요. 이 사람 이런 일이 있는데도 저한테 한심하다는 말, 니 탓이라는 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손잡아주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그만 좀 하세요, 네? 사돈, 보셨죠? 얘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 마누라 편만 들면서 지 애비는 꼴도 보기 싫어한 태도를 보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게 원하시던 건 맞습니까? 아니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우리 아들 혼을 쏙 빼놓습니까? 음흉스럽기가 아주 음흉스럽습니다. 저는 기가 찼습니다. 대체 어떤 시선으로 봐야 이러한 사태가 저로 인하여 발생이 된 문제인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아버지의 이상한 논리들을 묵묵히 들어주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듣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더욱 칼과 같은 말들로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것 공부 하나 잘해서 공부로 성공을 시켰다. 공부로 성공하다 보니 순진했다.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가 돈 관리를 대신해주고 있었다. 여자 한번 제대로 만나본 적 없던 것이 여자를 데려와서 참 신기했는데 여자가 아니라 유물이었던 것이다. 라며 아버지께 사돈딸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지밖에 모르고 사는 건 모르셨나고 되묻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을 하려던 차에 아버지께서 시아버지를 바라보시더니 말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아주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역시 잘 판단하는군요. 부모가 잘못 살았다고 하여 그 자녀까지 잘못되는 경우만 있진 않죠. 저희는 애들이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도 김서방도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들 가보십시오. 망가뜨린 과일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단호하면서도 품격 있던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그랬나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을 쏟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시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보더니 이렇게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할 것들은 정리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두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매월 150만 원씩 돈을 보내면 모든 것을 눈감아주겠다고요. 잘났다고 외치는 둘이 돈을 버는데 월 150만 원 우습지 않겠냐면서요. 돈에 대한 욕망이 아니 집착이 끝까지 치닫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안에서 정말 아들을 향한 걱정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어차피 부모한테 매달 용돈을 주는 것은 자식의 도리인데 저희 부모님은 돈 쓸 것도 없을 테니 자신들에게만 주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와중에도 돈을 요구하시다니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릎을 꿇을 일도 잘못을 빌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15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돈 하나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돌려내. 내 아들 돌려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던 내 아들 돌려내. 이 잡아먹을 것한테 내 아들을 빼앗겨서 이 나쁜 것 찢어버릴 것. 네가 내 아들 돈 다 가져갈 거지. 우리 아들이 우리 말만 듣고 살았으면
우리도 얘도 편했을 텐데 이렇게 잘난 척하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신랑을 가지고 노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라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돈이 어딨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께 돈을 드려요? 왜요? 마저 보험에서라도 대출을 받아드려요? 그럼 되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울분을 토해내는 남편의 뺨을 기었고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황망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고 친정엄마는 바로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들의 외침도 아들의 처절한 울부짖음도 시부모님께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안 주겠다는 말만 전달되었을 뿐이었죠. 그래, 우리도 이제 아들 없는 셈 치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개고생을 해가며 살았는데 그래도 헤어지는 마당에 네가 우리한테서 받아간 돈은 줘야지 않겠냐? 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그거 만만치 않았다. 그거 다 합치면 10억도 넘어. 이 네 가지 없는 거사. 네가 그렇게 우리가 싫다니 5억을 줘라. 그럼 다시는 우리도 너를 안 찾으마.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이름으로 받아왔던 대출금과 그 이자와 원금을 남편 월급으로 충당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사과를 받는다는 것을 포기한 채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만 바랬어요. 우리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5억을 달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자녀를 양육한 값으로 5억을 요구하는 부모라니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저 역시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더구나 당사자인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갈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댁 어느 누구도 남편의 눈물에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그래, 아비 말처럼 네가 그렇게 여자 치마 폭에 놀라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으니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비가 현명하게 판단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지은 죄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5억을 들여도 드리는 거야. 어디 감히 우린 것들이. 너는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고도 두드려 맞았어야 돼. 이 몹쓸 것. 시어머니께서도 시할머니의 말씀에 동조하며 이제 자식 없이 편히 쉴 생각하니 편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자식 하나 키우는데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젊음이 없어졌다면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 모양이라면서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아들을 포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을 돌려달라더니 돈 5억으로 아들을 맞바꾸려던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시댁 어른들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살면서 부모님께 죄 지은 것 하나 없었다고 자신이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할머니께서는 돈 5억을 언제 줄 것인지 차용증을 써서 달라고 하시더군요. 반드시 차용증을 받고 가야겠다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돈만은 네가 내면 되지 않겠냐며 시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께서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자신들에게 5억을 주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 말이 참 우습게 들리더라고요. 누구 주머니에나 당연히 있는 액수인 것처럼 말씀하시니 오히려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 돈이 그렇게 큰 돈으로 보였는가 싶었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시댁 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돈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나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결심한 듯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5억이요. 제가 그동안 계산 좀 해봤는데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들이 제가 고소를 하면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게 5억을 청구하세요. 키워준 값으로요. 저는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들이랑 제 허락 없이 사용된 월급들에 대해서 청구할게요. 뭐라고? 이런 싹수 없는 고소 청구? 그래 해봐라. 이 사지 벌레가 기어들어가서 다 먹어도 모자랄 것. 네가 감히 우리를 고소해. 키워준 것도 모자라 장가까지 보냈더니 그 여자의 혼이 나가서 배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돈을 뜯어내겠다고. 남편은 알고 있었을 때 바로잡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냥 시어머님 말을 듣고 넘기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다고도 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좋아서 했던 공부가 어느새 부모님의 열망이 되었고 자신이 벌었던 돈이 부모님의 욕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며 우리 가족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고 매일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시아버지의 집착이
이렇게 된 거라고 처음으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완고했고 단호했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살면서 가장 잘못한 것이 너라는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남편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바득바득 쥐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앞으로 얼마나 둘이서만 호의호식하려는지 안 봐도 뻔하다고 했죠. 자신들이 이렇게 젊은데도 늙은 사람 취급하면서 돈 잡아먹는 귀신 취급을 하는데 고려장이 따로 없다고도 했죠.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박힐 때마다 대체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참 의심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께 외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성에 안 차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과 며느리한테 하시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자식을 사랑으로 키운 건 맞아요? 얘가 언제 커서 우리한테 돈벌이가 되나 생각하신 것은 아니세요? 언제쯤이면 얘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나 싶으면서 키우신 건 아니냐고요. 볼 때마다 얼른 커서 돈 벌었으면 했던 것은 아니냐고요. 그래, 했다. 내 아들 내가 키워서 내가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네가 문제야, 문제. 애초에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따박따박 월급 제때 가져오고 우리가 주는 용돈만 받으면서 착실하게 살았다고. 얘가 무슨 돈을 쓰냐? 그 돈 아꼈다 뭐하냐? 부모가 좀 쓴 걸 가지고 고소라니? 내가 5억 어떻게든 너한테 받아낼 거야. 우리 아들 데려갔으니까 5억 내놔, 5억.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아파트 팔아서 당장 5억을 내놓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고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너는 이제 어미 장례식장에서 볼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단 한 번도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할머니는 차용증을 운운하며 돌아가지 않으려 하시자 결국 남편은 알고 지내던 변호사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부모님과의 돈 관계에 대해서 그 변호사에게 많은 조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부모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려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친정아버지가 막으셨고 소란이 잠잠해지지 않는 것을 본 다른 상가의 사람들에 의해 경찰이 다시 출동했어요. 다시 찾아온 경찰의 인도 끝에 시부모님과 시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참고 버티며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다 잊으려고 했지만 자신이 잊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부모님은 계속 자신에게 돈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고요. 이제는 부모님과의 왕래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명의로 된 대출금과 월급 사용에 대하여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현재 그 민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남편은 부모님에게 무죄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5억으로 생각했던 부모님 앞에서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자식의 도리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저에게 먼저 그러고 싶다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저 역시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신랑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기적으로 부모님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시부모님 소식도 간간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 편으로 소소한 액수지만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 모르게 받은 대출금과 월급에 대하여서는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아들로서의 작은 도리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기에 제가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 더욱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